안녕하세요. 문학캐스터 레몬입니다. 오늘 함께 볼 작품은 김우진 작가의 산돼지입니다. 1926년에 조선지광에 발표된 희곡이고요. 작가가 주인공을 통해서 식민지 시대의 지식인의 저항, 그리고 좌절을 그려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작품은 작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에 쓴 마지막 작품이라 작가의 혼이 담겨 있다고 할까요? 그만큼 중요한 작품입니다. 혹시 이 희곡을 예습하신 분은 표현주의의 영향을 받았다는 설명을 읽어보셨을 텐데요. 간단히 설명하면 표현하려는 성향을 강하게 띠는 극이라는 뜻이에요. 뭘 표현할까요? 바로 인물의 내면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내면은 어때요? 논리적인가요? 아, 오늘부터 나는 다이어트를 할 거야. 그러면 막 음식도 갑자기 안 먹고 싶고 막 운동도 하고 싶은가요? 아니죠. 갑자기 있지도 않은 치킨 냄새가 나고 그러죠? 인간 본연의 내면은요. 그렇게 무질서하고 뒤죽박죽에 무논리랍니다. 논리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 내면을 그린 이 극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갑자기 시작되는 독백, 느닷없이 튀어나오는 꿈 이야기,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과거의 이야기까지. 너무 이해가 안 되잖아.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감정을 막 나한테 쏟아내네? 네, 그게 바로 표현주의 극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을 사실적으로 그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표현주의 극은 비사실적인 무대 장치와 표현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막에서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동학군이 행군하는 모습을 팬토마임으로 표현한 거죠. 많은 인물이 줄지어서 이동하는 모습을 대사 없이 오로지 몸짓으로만 보여주면서 여러 가지 소품을 사용하지요. 자, 그럼 장면은 나중에 보기로 하고 희곡이니까 등장인물부터 차근차근 소개를 해볼까요? 주인공의 이름은 최원봉입니다. 29살로 청년회 간부죠. 잠깐 청년회를 소개를 해보자면 3.1운동으로 우리가 항일운동을 해야 한다라는 열기가 막 고조됐잖아요. 그때 여러 분야에서 민족운동하는 단체들이 생겨났는데요. 그중 하나로 청년회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같이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면서 지덕체를 기른다라는 목표로 생활도 개선했고요. 안 좋은 습관도 타파했죠. 원봉이의 인생에는 2명의 여인이 있습니다. 한 명은 연인, 정숙이에요. 25살인데요. 굉장히 자유롭고요. 원봉이와 약혼한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청년회의 다른 남자 광은이와 함께 같은 주소로 일본에 출장을 다녀옵니다. 어머머머. 1920년대 이 정도면 완전 파격이에요. 어떡해. 남들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난리가 났어요. 너 정말 네 약혼자가 다른 남자랑 일본에 갔는데 아무 상관없어? 하고 원봉이에게 책망하는 목소리가 들릴 정도죠. 원봉이는 겉으로는 관심이 없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깊이 상처를 입었죠. 사실 정수기가 나빠서 광은이랑 일본에 갔던 게 아니라 광은이에게 속은 거예요. 광은이가 일부러 청년회를 교란시키려고 원봉이의 애인인 정수기를 꼬드겨서 데리고 간 거죠. 원봉이가 그만큼 청년회에서 중요한 인물이었거든요. 과연 정수기와 원봉이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이따가 다시 얘기를 해드릴게요. 또 다른 여인은 바로 최영순, 원봉이의 여동생입니다. 자유로운 정수기와는 반대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죠. 사실 진짜 피가 섞인 동생은 아니에요. 나중에 나오지만 원봉이는 최주사 댁에서 자라온 사람이라 남들이 보기에는 최영순과 최원봉이 친남매처럼 보일 뿐이에요. 이 두 사람이 친남매가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은 양어머니인 최주사 댁과 최원봉 자신뿐입니다. 그리고 원봉이에게는 함께 청년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친구 차혁이 있습니다. 28살인데요. 차혁은 원봉이의 동생인 영순이와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는 사이예요. 영순이가 엄청 차혁을 좋아하거든요. 최주사 댁은 처음에는 원봉이하고 영순이의 연애를 모두 방해합니다. 원봉이와 정수기의 사이를 갈라놓으려 하는 것도 최주사 댁이었고요. 영순이와 차혁을 떼어놓으려고 한 것도 최주사 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행동에는 2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봉이는 차혁과 영순이 사이를 질투합니다. 네? 왜냐하면 원봉이가 영순이를 좋아하거든요.
두 번째, 사실 원봉이의 아버지인 최주사는 돌아가실 때 최주사댁, 즉 부인에게 원봉이와 영순이를 맺어주게 라는 유언을 남겼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영순이의 짝은 원봉이어야 하는 거죠. 이 유언 때문에 처음에는 최주사댁이 원봉이와 영순이를 이어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연인이랑 떨어뜨려 놓으려고 한 거죠. 하지만 원봉이의 병이 깊어지고 또 최주사댁이 영순이를 워낙 예뻐하다 보니까 최주사댁은 결국 원봉이와 영순이를 맺어주지 못하고 영순이를 차혁과 맺어주기로 합니다. 등장인물들을 살펴봤으니 이번에는 구성을 한번 볼까요? 산돼지는 총 3개의 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막에서 원봉이는 청년들이 자유를 누리는 산돼지가 아니라 세상에 순응하는 집돼지로 전락하는 현실에 분노합니다. 사실 자기 자신을 가장 증오하고 있죠. 자신 역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2막에서는 원봉이의 내면 갈등이 더욱 심해집니다. 여러분, 현실에서 고민이 있으면 그게 잠을 자면서도 계속되는 거 아세요? 원봉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을 꾸죠. 꿈속에서 나타난 아버지 박정식은 동학도로서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그와 반대로 주인공 원봉이는 너무나 나약한 모습이죠. 어떻게 될까요? 내적 갈등이 더욱 심해지겠죠? 마지막 3막에서는 드디어 원봉이 내면 갈등을 마치고 정숙이와 함께 시를 낭송하며 이상적인 어딘가로 갈 것을 암시합니다. 이렇게 원봉이의 내면 상태에 따라 막이 구분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세한 내용 첫 번째 막부터 볼까요? 원봉이와 혁이는 바둑을 두고 있습니다. 점점 혁이가 이기는 형세죠. 두 사람의 대화를 잠깐 들어볼게요. 넓은 세상에 길 없을까봐. 넓은 세상에 길 없을까봐. 넓은 세상에 길만 찾지만 하는 수가 있니? 다 죽어가는 놈이. 죽더라도 죽을 때까지. 얘가 왜 이 모양이야? 새 집 다 결단 났는데. 죽더라도 죽을 때까지. 죽더라도 죽을 때까지. 이 대화는 바둑을 두는 상황에서 나누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현실에 절망하고 있는 주인공 원봉이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도 가도 못하는 바둑의 형세가 지금 원봉이의 상황인 동시에 작가의 마음인 거죠. 어쨌든 원봉이는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4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바둑에서 졌고요. 두 번째, 자신이 마음에 두고 있는 영순이가 예쁜 치마를 입고 혁이와 히히덕거리고 있지요. 원봉이는 괜히 영순이에게 심통도 부려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영순이가 혁이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한 점을 혁이가 있는 자리에서 콕 집어 이야기해버립니다. 집에 있을 때는 헌 치마에 행주 치마나 두르고 있지. 왜 그 치마를 입었니? 가서 바꿔 입고 와. 혁이가 이제까지 실컷 보고 있었으니 이젠 됐잖아. 자, 3번째. 혁이와 다투어서 기분이 좋지 않아요. 친한 친구끼리 왜 싸웠을까요? 바로 청년회 사건 때문입니다. 원봉이가 상임간사 직책을 맡으면서 청년회의 회계를 담당하고 있었는데요. 청년회에 원봉이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원봉이가 바자회 수입금을 빼돌렸다는 누명을 뒤집어 쓰게 된 거죠. 게다가 산돼지라는 별명까지 얻습니다. 그런데 원봉이가 기분이 나쁜 이유는 누명 때문이 아니에요. 혁이의 계획 때문입니다. 혁이는 이번 기회에 부패한 청년회 간부들을 싹 쓸어버리고 싶어 하거든요. 혁이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일을 하려면 어느 정도 위선도 있어야 하고 목적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이런저런 시행착오도 있는 거다. 하지만 이런 말을 들은 원봉이는 혁이에게 더욱 화를 내죠. 왜? 너희들은 나 아니면 상무간사 될 사람이 없어 그러니? 내가 되어서 일을 해보려무나? 그럼 설마 나 같은 산돼지보다 나을 테지. 점점 타락해가는구나. 산돼지나 되었으면 잡아먹기나 하지만 너는 그것도 못 되는 소인이야. 소인? 너희들은 얼마나 위대한 대인이니? 이 에고이즘에 철저한 놈들, 이기주의자. 이를 위해서는 위선까지 용서해야 한다고? 그게 너희들 주의로구나. 영순이가 두 사람이 싸우는 걸 간신히 말리기는 했지만 차혁은 화가 난 채로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원봉이가 기분이 좋지 않은 마지막 이유는요. 양어머니인 최주사댁 때문입니다. 최주사댁은 정숙이와 원봉이의 약혼 문제로 정숙이네 집에 가서 한바탕 하고 오는 중이었어요. 정숙이가 광은이와 함께 일본에서 산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최주사댁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집에서 도리어 원봉이를
산돼지 같은 놈이 무슨 여인을 취하려고 하냐면서 무능하다고 놀리고 헐뜯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말했을지는 모를 일이에요. 이때까지 최주사댁은 원봉이와 영순이를 이어주려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정숙인의 집에 가서 회방을 놓았을 수도 있죠. 하지만 어쩐 일인지 원봉이는 그까진 일에는 신경 쓰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어머니 속을 긁습니다. 아유, 제가 어머니였으면 고양이처럼 얼굴이라도 핥히고 왔을 텐데 어머니는 또 체면을 차리셨군요. 제가 보기에는 어머니가 창녀라고 부르는 정숙이의 마음속보다 어머니의 마음속이 몇 갑절이나 더 더럽습니다. 사실 원봉이는 어머니만 원망하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 일전에 내가 어떤 꿈을 꾼지 아셔? 나는 어머니만큼이나 아버지도 원망이요. 아버지도 자기는 동학인가 무엇에 들어가지고 나라를 위해, 충성을 위해, 백성을 위해, 사회를 위해 죽었다지만 결국은 집안에다가 산돼지 한 마리 가두어 놓고 만 셈이야. 그러니까 자신을 이 집에 가두어 두었다라는 말이겠죠. 원봉이의 꿈속에서 아버지는 탈이 벗겨지지 않도록 원봉이의 얼굴에 산돼지 탈을 못 박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봉이는 마치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이렇게 외치죠. 사회를 위해, 민족을 위해 원수 갚고 반역하라고 가르쳐주면서도 산돼지를 못난이만 뒤끓는 집안에다가 몰아넣고 잡아매두는구려. 산돼지, 산돼지, 산돼지. 자, 이 산돼지 얼굴 좀 더 들여다보구려. 어머, 얘가 왜 이래? 미쳤나? 이런 생각 드시죠? 지금 주인공 최원봉은 산돼지로 사는 무한한 자유를 갈망하기도 하고요. 세상을 구하는 사람도 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채로 결국 이 집안이라는 테두리 밖을 넘어서 행동하지 못하는 무능한 지식인입니다. 그래서 점점 자기 자신을 잃어가는 중이에요. 이렇게 마음이 편하지 못하니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겠죠? 결국 원봉이는 병이 듭니다. 두 번째 막에서 원봉이는 본격적으로 자신의 비밀에 한 발자국 더 다가서게 됩니다. 그 계기는 어머니 때문인데요. 최주사댁이 영순이를 시집 보내기 위해서 혁이네에 자꾸만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심술이 나죠. 이런 모습을 본 최주사댁은 묻습니다. 너 원래 혁이랑 친하지 않았니? 그런데 요즘 너 왜 그러니? 여기에 원봉이는 두 번 비유로 대답합니다. 첫 번째 비유는 보석의 비유입니다. 제가 갖고 있던 보석이 이제야 값이 비싼 귀중한 것인 줄 아니까 그럴 것 아니에요? 여기서 진주는 영순이를 가리키겠죠. 아까운 진주를 돼지 발밑에다 던지는 것이 아깝지 않아요? 더구나 위선자인 돼지가 내 진주를 빼앗아 가려고 하니 내 속이 얼마나 상하게요. 이 위선자인 돼지가 누구겠어요? 바로 차혁이죠. 혁이는 현실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존재니까요. 더구나 그 진주는 내가 모르기 전부터 내 것으로 맡아두었던 것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원래 영순이는 어렸을 때부터 저랑 결혼할 사이였잖아요 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비유입니다. 삽살개와 도적 그리고 곶간의 비유죠. 옛날 옛적에 상놈 하나가 있는데 죽을 때 친구 되는 양반에게 삽살개 한 마리를 선물로 주었더래요. 이 양반님은 그걸 받아가지고 어찌나 귀여운지 보물과 양식을 넣어둔 곶간 옆에다가 메어두고 도적놈을 죽이라고 했더래요. 이렇게 시작된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이 납니다. 도적을 지키지 못한 삽살개는 죽을 위기에 처하자 주인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하는데요. 그제서야 자신이 지키고 있는 곶간이 엄청난 산의 진미가 다 들어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보물을 탐내기 시작하죠. 화가 난 양반은 삽살개에게 보물을 빼앗길 바에야 차라리 도적에게 내어주기로 하고 곶간의 문을 열어주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곶간은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영순이죠. 삽살개는 원봉이고요. 도적은 혁입니다. 그리고 죽어가던 상놈은 원봉의 아버지이고 삽살개를 맡은 양반은 최주사겠죠. 결국 여기서도 자신과 맺어주지 않기 위해 영순이를 혁이와 결혼시키는 것 아니냐는 원봉이의 원망 섞인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쐐기를 박죠. 말해보세요, 어머니. 영순이와 제가 친남매가 아닙니까? 이 말을 들은 최주사댁은 깜짝 놀라지만 일단 부정하면서 답을 피합니다. 그 답은 원봉이의 꿈속에 있죠. 여기가 이 막의 핵심인데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원봉이의 친어머니 원봉이네가 나오면서 시작되죠. 어머니는 동학운동을 하는 남편을 둔 죄로 관군에게 끌려가는 중이에요. 만삭의 몸인데도요. 그런데 거기서 그만 끔찍한 일을 당합니다. 관군에게 겁탈을 당한 거죠.
그리고 원봉이네는 원봉이를 낳은 뒤 그만 세상을 뜨고 맙니다. 그럼 어떻게 최주사댁과 인연이 되었느냐? 바로 최주사와 원봉이의 아버지인 박정식이 감옥 동기였어요. 그래서 그 인연으로 최주사가 어린 원봉이를 데려다 키우게 된 겁니다. 악몽에서 깬 원봉이는 정숙이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정숙이와 최주사댁, 혁이, 영순이가 한자리에 모이게 되죠. 정숙이는 그동안 영순이 때문에 최주사댁이 자신을 미워했다는 사실을 듣고 발악하고요. 원봉이는 다시 돌아온 정숙이와 자신을 타이르는 혁이, 영순이를 향해 분노를 쏟아내죠. 그렇게 2막이 끝이 납니다. 마지막 3막은 들판이 배경입니다. 원봉이와 영순이는 그곳에서 시를 읊고 있죠. 이 시는 실제로 있는 작품인데요. 김우진 작가의 친구인 조명희 시인의 시 봄잔디밭 위에입니다. 여기서 어머니의 의미를 조국이나 삶의 목표, 원동력이라고 생각한다면 좀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봄 잔디밭 위에 내가 이 잔디밭 위 뛰노닐 적에 우리 어머니가 이 모양을 보아주실 수 없을까? 어린 아기가 어머니 젖가슴에 안겨 어리광함과 같이 내가 이 잔디밭 위에 짓둥거릴 적에 우리 어머니가 이 모양을 참으로 보아주실 수 없을까? 미칠 듯한 마음을 견디지 못하여 엄마, 엄마 소리를 내었더니 땅이 우회하고 하늘이 우회하오매 어느 것이 나의 어머니인지 알 수 없어라. 여기서 잠깐 작가의 배경을 소개하자면 작가는 실제로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상향을 어머니가 나를 보고 있는 곳으로 설정한 게 아닐까 싶어요. 원봉이와 영순이는 잠시 대화를 나눈 뒤에 영순이는 집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원봉이와 정숙이만 남습니다. 두 사람은 한바탕 싸우죠. 해묵은 연인의 감정 싸움이에요. 정숙이는 영순이를 마음에 두고 자신을 제대로 봐주지 않았던 원봉이가 미웠고요. 원봉이는 이런 식으로 폭발하는 정숙이에게 지기 싫어서 더욱 팽팽하게 입씨름을 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 어디로 갈 것인지 상대방에게 묻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은 채 함께 시를 읊으며 끝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은 결국 돌아오지 않은 거죠. 이렇게 산돼지는 마무리됩니다. 조금 긴 내용이었어요. 정리해보자면 주인공 최원봉의 친아버지는 동학군으로 활동하다가 감옥에 갇혀 참수를 당했고요. 원봉이의 친어머니는 임신한 채로 관군에게 강간을 당한 뒤에 원봉이를 낳고 며칠 만에 세상을 떠났죠. 원봉이는 최주사댁의 아들로 자라면서 영순이를 좋아했지만 결국 영순이는 혁이에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이때 원봉이는 청년회에 돈을 빼돌렸다는 누명을 쓰고 그와 사귀는 사이였던 정숙이까지 다른 남자와 일본으로 떠나면서 정신적으로 나약해집니다. 결국 나중에는 오해가 풀리지만 이들이 가고자 하는 곳은 어디인지 나오지 않죠. 즉 원봉이가 가고자 하는 이상세계는 어떤 모습인지 명확하지 않은 거죠. 이 작품 전체에서 산돼지라는 단어는 저돌적이고 현실에 불만을 품은 원봉이를 가리킵니다. 하지만 원봉이는 집안에 갇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시름시름 앓기만 하는 무능한 지식인일 뿐이죠. 반대로 위선적이고 세상에 순응하는 집돼지로 그려지는 차혁은 당장 맞닥뜨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살아가는 인물입니다. 사실 독자의 입장에서는 집돼지라는 별명이 좀 모욕적으로 들릴 만큼 혁이가 좋게 보여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건실한 청년이거든요. 하지만 이상세계를 갈구하는 산돼지, 최원봉에게는 차혁의 방안이 충분하지 않았던 거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김우진 작가의 마지막 결정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온라인에 김우진 작가의 죽음에 대해 검색을 해보시면 연인이었던 가수 윤심덕과의 애정관계에 대한 내용이 자주 보이는데요. 두 사람이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대한해협에 몸을 던져서 목숨을 끊었기 때문이에요. 이걸 두고 아유 뭐 지식인이 나약한 모습을 보였다 라면서 비판하는 목소리도 작지가 않았죠. 하지만 현실에 순응했던 차혁을 욕할 수만은 없듯이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었던 최원봉 또한 무턱대고 손가락질할 수 없겠죠. 작가 김우진의 마지막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해결하지 못했던 젊은 생명의 절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김우진 작가의 산돼지 여기까지였고요. 지금까지 문화캐스터 레몬이었습니다.